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MIT 항공공학과 교수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30년간 개발을 포기했고 빚에 쫓기던 러시아가 헐값에 넘겼던 기술, 그 미완의 기술을 대한민국이 성공시킨 겁니다. 시속 400km로 해수면 2m 위를 비행한다고요? 분명히 조작된 겁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불가능을 확신하며 한국의 조작을 의심했죠. 하지만 그때 울릉도 상공에서 포착된 단 한 번의 비행으로 대한민국을 향했던 모든 의심은 무너졌고 세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낸 겁니까, 대한민국? 러시아를 패닉에 빠뜨린 기술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시속 410km, 고도 2.1m.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다 위 겨우 2m. 그러니까 성인 남자 키 높이에서 비행기가 난다는 겁니다. 헬리콥터도 아니고 호버크래프트도 아닌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파도 바로 위를 총알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바다에서 일어났다. 처음엔 위성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해양 감시 업무를 해온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칼 슈라이버, 나토 해양정보국장입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전 세계 바다 위의 모든 이상 징후를 추적하는 게 제 일이죠. 2025년 10월 8일 새벽 3시 14분, 감시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울릉도 동쪽 200km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포착됐다는 신호였어요. 당직 요원이 황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모니터를 보자마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해면 고도 2m에서 시속 400km라니. 새도 그렇게는 못 날아요. 시스템 점검했습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정상입니다. 그때 화면에 뜬 코드명을 보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KWIG001. 한국 실험체라는 뜻이었어요. WIG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련이 만들던 괴물, 카스피해의 괴물이라 불리던 그 실패작 말입니다. 위그선, 지면 효과를 이용한 초저고도 비행체. 러시아가 냉전 시절 야심차게 개발했다가 결국 포기한 기술이었죠. 한국이 그 고철을 다시 꺼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90년대에 러시아가 빚 대신 한국에 넘긴 기술 문서들. 당시 우리는 그걸 쓸모없는 종이뭉치라고 비웃었거든요. 파도 1m만 넘으면 추락하는 불안정한 기계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2m가 넘는 파도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물체가 찍혀 있었어요. 에밀리 로버츠 통신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해양항공연구소 공식 채널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실험 중이라는 암호 통신이에요. 실험? 저게 실험이라고요? 저는 즉시 위성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물체를 포착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길이 70m가 넘는 거대한 비행체였습니다. 날개는 짧고 동체는 뚱뚱했어요. 비행기라기엔 너무 못생겼고 배라기엔 하늘을 날고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410km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입니다. 에밀리가 기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파고 2m, 풍속 초속 20m인데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어요. 이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위그선의 최대 약점이 바로 기상 조건이거든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곧바로 제어를 잃고 추락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포기했고 미국도 시도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에밀리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가 띄운 건 실시간 국제 언론 보도였습니다. 이미 일본 NHK가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러시아 고철 기술로 불가능에 도전. CNN도 긴급 뉴스를 준비 중이었죠. 대한민국, 수조 원 규모 해상 운송 혁명 예고. 수조 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안정적인 위그선을 만들었다면 세계 해운 시장이 뒤집힐 거예요. 컨테이너선보다 5배 빠르고 비행기보다 연료를 70% 덜 쓰는 운송수단. 그게 바로 위그선의 이론적 스펙이었으니까요. 녹화 영상 확보됐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 연구소의 공식 로고가 찍힌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울릉도 인근 해상, 정확히 우리가 포착한 그 지점이었어요. 카메라는 비행체 내부에서 밖을 찍고 있었는데
파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기체는 흔들림 없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거 조종사가 있네요. 에밀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헬멧을 쓴 조종사 2명이 보였습니다. 계기판에는 각종 수치가 빼곡히 표시돼 있었어요. 고도 2.1m, 속도 409km, 연료 효율 기존 선박 대비 플러스 63%.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조종사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헬멧 바이저에 비친 얼굴이 순간 보였는데 동양인이 아니었어요. 금발의 서양인이었습니다. 왜 한국 실험의 서양인 조종사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세요. 저는 에밀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술위원회, 정보분석팀, 그리고 미국 해군연구청도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처드 클라크, 그 오만한 자문관을 부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안은 너무 컸습니다. 그들도 불러요. 아, 그리고 일본 파견단도요. 30분 후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크린에는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떴어요. 그 중에서도 리처드의 비웃는 표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철을 다시 주워서 날렸다고 호들갑 떨 일입니까? 슈라이버 국장?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죠. 저는 차분히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10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일본 분석관 미야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파고 2m에서 저 속도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토 위성이 실시간으로 추적한 겁니다. 클라크 박사.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주도하던 해상 패권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수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한국이 선점한다는 것. 그것도 30년 전 러시아가 버린 기술로 말이죠. 과거 평가 보고서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열었어요. 1996년 9월 1일자 문서. 제목은 카스피의 괴물 기술 이전 평가서였습니다. 당시 나토 전문가들이 작성한 결론은 명확했어요. 상용화 가능성 제로, 폐기 권고. 그 아래 서명란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었던 제가 쓸모없는 고철이라고 평가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뭘 놓쳤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기적을 만든 걸까요? 원본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한국 연구소에 공식 요청을 보내고 울릉도 현지 데이터도 수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200km를 날아간 위구선은 이미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고철이 부활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철이라고 단정했을 뿐 누군가에게는 보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우리가 버린 30년 전 그날, 그들은 주워서 품었던 거예요. 이제 알아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어떻게 파도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2조 원짜리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인정해야 할 게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이틀 뒤 브뤼셀 본부 14층 회의실. 정식 소집명이 떨어진 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나토 해양분과 긴급회의. 안건은 한국 위구선 기술의 안보적 함의였어요.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5명의 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뭔가를 읽고 있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늦었군요. 슈라이버. 리처드 클라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도용했어요. 제자리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위구선 프로젝트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작성자는 미국 해군연구청 자문단.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위험한 복제물이며 국제기술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작성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근거요? 리처드가 일어섰어요. 러시아가 실패한 걸 한국이 성공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분명 군사 기술을 훔쳤거나
아니면 숨겨진 러시아 기술자들을 고용했을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 3명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해양항공연구소 부소장 한지우입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때마침 오셨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30년 묵은 고철을 어떻게 띄웠는지. 한지우 부소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이전받은 기술을 개량했을 뿐입니다. 개량? 리처드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왜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실험했죠? 숨긴 게 아닙니다. 아직 완성 단계가. 거짓말. 리처드의 고함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례하시군요.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습니다. 리처드가 새 문서를 돌렸어요. 러시아 과학자 2명이 작년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입니다. 비자 목적은 기술 자문이었죠. 한지우 부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료 해석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설계도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변명입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군사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 끝에 적힌 이름. 미야베 카나코, 일본 방위성 기술분석관. 왜 일본이 이 회의에? 게다가 미야베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거죠?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술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 근거가 뭡니까? 해면 2m 비행이 가능하면 레이더 회피가 됩니다. 스텔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추측 아닙니까? 추측? 리처드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율이 기존 항공기 대비 80% 감소합니다. 그때 미야베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분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동중국해 영유권 회의. 당시 일본 대표단에 있던 신참 분석관이었어요. 날카로운 분석으로 중국 주장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권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실시간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위그선 기술은 순수 민간용이며 국제 운송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민간용? 리처드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군사훈련 구역에서 실험합니까? 한지우 부소장이 대답하려 했지만 옆에 동료가 팔을 잡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 연구원이었는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모욕적인 추궁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부소장이 서류를 챙겼어요. 정식 조사를 원하시면 국제기구를 통해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일어서자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지우 부소장이 멈춰 섰습니다. 파도 2m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선 기술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항공 기술을 융합했어요. 자세한 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가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뭔가를 발견한 듯 태블릿을 두드렸어요.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투자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작성한 것이었어요. 한국 위그선 기술의 잠재 가치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시 예상 시장 규모 5조 원. 5조 원. 저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요. 정말 안보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면 미국이 놓친 시장 때문입니까? 리처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미야베가 끼어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싶어요. 슈라이버 국장님, 제가 팀에 합류해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일본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야베의 분석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진실을 아는 게 우선이었어요. 좋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작업하세요.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내일이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어요.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국장님,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비공식 팀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요? 리처드와는 별개로 독자 조사를 하는 거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미야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어요. 러시아 쪽 협력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 맞습니다. 원천 기술의 주인이었던 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건 위험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시작합시다. 제가 결정했어요. 미야베 씨, 한국이 제출한 초기 데이터부터 분석해주세요. 미야베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흥미롭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대응 알고리즘이 기존과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 원본과는 180도 다른 접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도용이 아니라 재창조에 가깝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기체 하부에 가변형 에어쿠션을 장착했네요. 파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러시아 설계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현대 조선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 직통 전화였어요. 슈라이버, 당장 국장실로 오게.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에밀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또 속보입니다. 이번엔 러시아에서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시켰다면 그것은 인류의 진보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지지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 정치 역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더 모아놓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의장님 만나고 오세요. 국장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종이 뭉치. 한국은 그걸로 뭘 만든 걸까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30년간 해양 정보를 다뤄온 베테랑. 그런데 지금 저는 마치 신참 시절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한국의 진짜 의도, 러시아의 속내, 그리고 리처드가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까지. 의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문득 한지우 부소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조선 기술과 항공 기술의 융합. 어쩌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뿐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말이죠. 의장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분석실에는 이미 미야베와 에밀리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야베가 대형 스크린에 위성 자료를 띄웠어요. 울릉도 동쪽 해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였습니다. 10월 8일 새벽, 한국이 실험을 진행한 바로 그 시간대였죠.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어요.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미야베가 설명했어요. 풍속 초속 22m, 파고 평균 1.8m, 최대 2.3m까지 측정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위구선을 띄웠다.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러시아도, 미국도 파고 1m만 넘으면 실험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에밀리가 다른 데이터를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위구선의 비행 궤적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비행 경로는 거의 일직선이었어요. 고도 변화도 플러스 마이너스 0.2m 이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야베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새로운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비행 지속 시간 2시간 10분, 평균 속도 시속 398km.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연료 효율이 기존 선박 대비 플러스 63%입니다. 63%.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량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에밀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대로 입력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때 미야베가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논문이었어요. 1989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논문입니다. 파도 대응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녀가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적용한 원리와 기초 개념이 같습니다. 다만 구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러시아는 기체를 무겁게 만들어서 파도를 뚫고 가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야베가 새 도면을 띄웠어요. 기체 하부에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센서를 달았네요. 파도를 실시간으로 읽고 그에 맞춰 비행 자세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와 춤을 춘다. 그게 한국의 해법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준비한 거예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해양항공연구소 설립이 2010년이니까 15년 이상 연구한 거네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국제학회에 발표하지 않았고요. 침묵 속의 혁명.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개한 걸까요? 국장님, 또 있습니다. 미야베가 새 파일을 열었어요. JP 모건이 어제 발표한 비용 분석 보고서예요. 화면에 복잡한 계산식이 나타났습니다. 위그선 운항 비용을 기존 컨테이너선, 항공기와 비교한 자료였어요. 컨테이너선 대비 시간은 5분의 1, 비용은 1.3배. 미야베가 요약했습니다. 항공기 대비 시간은 1.5배, 비용은 3분의 1이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 효율이면 아시아 투 유럽 항로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로 확대하면 가치가 최소 8조 원입니다. 에밀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8조 원. 한국이 30년 묵은 종이 뭉치로 만들어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는 왜 이 기술을 포기했을까? 단순히 기술적 한계 때문에. 미야베 씨, 러시아 원본 설계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녀가 스캔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설계도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대부분 해독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군사용으로 설계된 거였어요. 보이시죠? 미야베가 지적했습니다. 무기 탑재 공간, 레이더 회피 설계. 러시아는 이걸 무기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무기로 만들려니 너무 무거워졌고 그래서 파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민간용으로 접근했어요. 가볍게, 효율적으로. 그때 분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보부 부국장 마르코 벨라가 들어왔어요. 재미있는 걸 하고 있군요.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처드가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될 거예요. 마르코가 나간 뒤 우리 셋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처드가 뭘 찾은 걸까요? 계속하시죠. 미야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지시했어요. 내부 회의를 요청하세요. 기술위원회 전원이요. 리처드가 뭘 들고 나오든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에밀리가 메일을 보내는 동안 미야베는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뭔가를 발견한 듯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상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실험 영상에 찍힌 조종사 중 한 명. 서양인이라고 했죠? 네, 금발이었어요. 혹시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정지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자 헬멧 바이저에 비친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과 닮았습니다. 제 아들, 알렉스와 똑같은 눈매였거든요. 국장님?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알렉스는 2년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항공 엔지니어였던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유럽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설마 한국에, 그것도 이 프로젝트에. 국장님, 답신 왔습니다. 에밀리가 메일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7시 비공개 사전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밤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특히 경제성 분석을 중점적으로요. 기술적 우위는요? 미야베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8조 원이라는 숫자.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브뤼셀. 우리 셋은 묵묵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러시아의 원본, 그리고 경제 분석까지.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미야베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버려진 기술로 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리처드가 뭘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7시, 비공개 사전회의에 모인 건 8명뿐이었습니다. 기술위원회 핵심 멤버들이 조용히 자리를 채웠는데 다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리처드가 뭘 준비했는지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군사적 야심을 폭로할 결정적 증거라는 말과 함께요. 시작하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돌렸습니다. 리처드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나토 의장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의장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지금 당장요. 저는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의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보좌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들어가세요. 봉투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위구선 프로젝트 2 군사 전용 증거라는 제목이었어요. 작성 시간은 오늘 새벽 3시 14분. 내용을 읽자마자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위구선에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심지어 위성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의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았고 각도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의장실에 들어서자 리처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슈라이버, 이제 알겠습니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는 걸? 의장님, 이 보고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리처드가 끼어들었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저는 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어요. 문서 하단에 메타데이터가 살짝 보였는데 원본 작성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 보고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그럼 왜 메타데이터에는 다른 이름이 있죠? 의장이 문서를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명하시오, 클라크 박사. 그건 보조 연구원이 타이핑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베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긴급한 발견이 있어서요. 그녀가 화면을 의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기록이 나타났어요. 파일의 수정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 작성은 어제 오후 6시 워싱턴 본부 서버에서였습니다. 미야베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14분에 마지막 수정이 있었는데 IP 주소가 리처드 박사의 개인 노트북과 일치합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리처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미야베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보니 핵심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본은 민간용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였는데 수정본은 군사 전용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의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클라크, 이게 사실입니까? 리처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위험한 기술을 개발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다. 제가 물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제기한 것뿐. 그때 에밀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건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어젯밤 리처드와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입니다. 리처드가 항의했어요. 공개 훼손입니다. 에밀리가 정정했어요. 나토 본부 내선 통화는 모두 녹음됩니다. 규정이죠. 의장이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누군가에게 한국 프로젝트를 막으면 미국 방산업체가 독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보고서를 조작해서라도 막겠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클라크, 당신은 사익을 위해 국제안보 체계를 악용한 겁니까?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늦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미 언론에 흘렸어요. 1시간 뒤면 전 세계가 한국의 위험한 야심을 알게 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프로젝트는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미야베 씨, 제가 급히 물었어요.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USB를 꺼냈어요. 리처드 박사가 조작한 위성 사진의 원본을 찾았어요. 실제로는 일반 화물 적재 장치였습니다. 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언론 대응팀을 소집하시오. 그리고 클라크 박사는 직위 해제입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한국을 믿다가 후회할 겁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데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싸움. 그 와중에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슈라이버, 의장이 저를 불렀어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하시오. 공식 사과와 함께 협력 의사를 전하시오. 회의실을 나오자 미야베가 따라왔습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한국을 의심하지 않으셨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영상 속 조종사, 제 아들을 닮은 그 사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답했어요. 데이터가 진짜라면 의도가 무엇이든 인정해야죠. 미야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리처드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 때문일까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분석실로 돌아오자 에밀리가 모니터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이 반응했어요. 화면에는 한국해양항공연구소의 공식 성명이 떴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외였어요. 우리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나토 청문회에서 공개 시연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후, 장소는 울릉도,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공개 시연이라니, 그것도 실제 바다에서요.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었습니다. 국장님, 에밀리가 또 다른 메일을 열었어요. 한국 측에서 개인 메시지도 보냈네요. 발신인은 한지우 부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진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추신투 조종사 중 한 명이 국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종사라면 정말 알렉스일까요? 준비하세요. 제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울릉도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리처드의 배우를 계속 조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년 전 알렉스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떠나던 날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한국의 진짜 기술력,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의 선택도요. 일주일 후, 나토 청문회장. 브뤼셀 본부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 국제 언론, 그리고 각국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3개가 정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울릉도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결 상태 확인됐습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야베와 에밀리가 있었죠. 그런데 리처드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직위 해제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스크린이 밝아지면서 울릉도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우 부소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해양항공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위그선 KWIG 001호의 실제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자 거대한 비행체가 보였습니다. 길이 72m, 폭 40m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였어요. 일반 비행기와 달리 날개는 짧고 몸체는 뚱뚱했습니다. 마치 고래가 날개를 단 것 같았어요. 현재 기상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에 기상 데이터가 떴습니다. 순간 청중석이 술렁거렸어요.
풍속 초속 25m, 파고 2.5m,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나토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부소장, 이런 날씨에 비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지우가 답했어요. 사실 저희는 더 나쁜 조건도 테스트했습니다. 파고 3m까지요. 3m. 저도 놀랐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조종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이동했어요. 2명의 조종사가 비행체로 걸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명은 동양인, 한 명은 서양인 체격이었어요. 그들이 탑승하자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윤 기장입니다. 무선 음성이 들렸어요. 부조종사는 알렉스 슈라이버입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저를 쳐다봤어요. 알렉스 슈라이버라니, 제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 아들이었을까요? 이륙 준비 완료. 이도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그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자 기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0.5m, 1m, 1.5m. 파도가 기체 바로 아래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물보라가 카메라 렌즈에 튀었어요. 그런데도 기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고도 2m 도달. 순항 속도 진입합니다. 속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 300, 400km.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체의 안정성이었어요. 2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치솟아도 위그선은 유연하게 피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기체 하부에 장착된 500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파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비행 자세를 조정하죠. 화면이 분할되어 센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예측하는 복잡한 그래프였어요. 마치 기체가 파도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극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도윤 기장이 말했어요. 위그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면으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그선이 파도 직전에 살짝 기술을 들더니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갔어요. 정확히 파도 꼭대기에서 고도를 회복하고는 반대편으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연료 효율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수치가 떴어요. 현재 시속 410km로 비행 중이며 연료 소비는 동급 컨테이너선의 37%입니다. 37%.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같은 연료로 3배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부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알렉스 슈라이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 틀림없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긴급 회피 기동을 시연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위그선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450km. 그때 갑자기 측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어요. 예고 없는 이상 파도였습니다. 알렉스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기울더니 파도를 비스듬히 가로질렀어요.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성공입니다. 이도윤 기장이 외쳤어요. 청문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옆에서 미아베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스크린에 다시 한지우 부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시험 비행 기록입니다. 총 비행시간 800시간, 무사고입니다. 800시간 무사고. 이미 상용화 수준이었어요. 나토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한 부소장, 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지우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다만 계산상으로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30%를 대체할 경우 연간 16조 원의 시장이 생깁니다. 16조 원.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질문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군사 전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기가 아닌 다리를 만드는 거죠. 대륙과 대륙을 잇는 하늘의 다리요.
그때 화면에 알렉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금발의 푸른 눈,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한 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30년 전 아버지가 버렸던 기술을 저는 되살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틀리지 않았어요. 알렉스가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했죠. 그리고 저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요. 화면에 다른 연구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한지우가 마무리했어요.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미래요. 시연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에밀리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미야베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제가 고철이라고 버린 기술을 제 아들이 보물로 되살렸다는 것.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나토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나토는 한국의 위그선 기술을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K-위그 프로젝트에 전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식 인정. 그 순간 한국은 수조 원 시장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버린 고철을 그들은 황금으로 만들었어. 밖에서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곧 아들을 만날 텐데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아니, 어쩌면 말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가 하늘에서 보여준 비행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직후 나토 본부 전략회의실. 긴급 소집된 건 이번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 전 의혹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방이 이제는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안건은 한국 위그선 기술의 활용 방안입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적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레이더 회피가 가능하다면. 잠깐.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 길로 가면 또 실패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러시아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사용으로 만들려다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처음부터 민간용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라이버 국장 말이 맞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다리로 써야 합니다. 다리요? 영국 대표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위그선으로 연결 가능한 항로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유럽 투 아시아, 아메리카 투 아시아, 아프리카 투 중동. 기존 해운 시간의 5분의 1로 단축됩니다. 미야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선은 30일, 위그선은 이틀입니다. 이틀.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운송비는 어떻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방금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톤당 운송비가 기존 대비 67% 절감됩니다. 67% 절감. 이건 물류혁명이었어요.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제가 밤새 준비한 제안이었어요. K-위그 연합 항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KON2WIG, 줄여서 KWIG 항로요. 나토가 주도하고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해상 고속도로입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거점 항구, 정비시설, 안전 규정까지 첫 단계로 5개 항로를 제안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부산 투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투 상하이, 부산 투 싱가포르, 싱가포르 투 두바이, 두바이 투 함부르크,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어떻습니까? 얼음 위도 비행이 가능한가요? 미야베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에 따르면 영하 40도까지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무르만스크 투 레이캬비크 투 뉴욕 항로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아이슬란드 대표가 흥분했어요. 우리나라가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초기 투자 3천억 유로.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5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시장 가치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14조 원입니다. 14조 원.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들어왔어요. 특별 초청으로 참석한 것이었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공동 개발 의향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우리가 제공했지만 그들이 완성했습니다.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십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시베리아 횡단 항로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지도를 펼쳤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위그선으로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시베리아 철도보다 빠르고 북극 항로보다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제안이었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였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K위그 연합항로 계획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12개국이 찬성했어요. 반대는 2나라뿐이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K위그 항로는 나토의 공식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클라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작 보고서 작성과 허위 정보 유포로 연구 자격 정지입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도 조사 중입니다. 리처드의 몰락, 진실을 왜곡하려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탐욕이 만든 자업자득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야베가 다가왔어요. 국장님, 일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쿄 투 부산 항로를 제일 먼저 열면 어떨까요? 2시간이면 연결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과 협의해보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우 부소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K위그 항로가 승인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국장님의 전략 덕분이죠. 무기가 아닌 달이라는 발상.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만들었지만 국장님은 그 기술이 갈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알렉스가 전화 바꿔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년 만에 아들과 직접 대화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알렉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전략, 정말 훌륭해요. 위그선을 인류의 항로로 만들다니. 이게 제가 꿈꾸던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해.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버려진 기술을 되살렸잖아. 우리가 함께 한 거죠. 알렉스가 웃었어요. 아버지는 30년 전에 평가했고, 저는 지금 실현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길을 만들었어요.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3대, 맞습니다. 러시아가 만들고, 우리가 평가하고, 다음 세대가 완성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여기 연구소에는 15개국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국경도, 인종도, 과거도 상관없이 하나의 꿈을 위해 일했죠. 그게 진짜 혁신이에요. 조만간 브뤼셀에 갈게요. 알렉스가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엄마도 함께요. 전화를 끊고 나자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속보예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해상하늘의 패권국 등극. BBC는 K위그 시대의 개막. 르몽드는 14조 원 시장의 탄생. 아사히 신문은 아시아가 주도하는 물류혁명.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 나토가 만든 전략, 그리고 인류가 함께 갈 새로운 길을요. 이제 시작이네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신뢰, 러시아가 과거를 인정하고 보여준 신뢰, 그리고 나토가 미래를 위해 선택한 신뢰. 그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분석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30년 전 우리가 이 기술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그랬다면 오늘 같은 혁신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미래의 성공을 위한 실패 말입니다. 저녁 무렵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K위그 항로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함께 만든 신뢰의 다리이며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꾼 혁신의 상징이다. 시장 가치 14조 원이지만 진짜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함께 꿈꾸는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 같았어요. K위그 시대,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브뤼셀 나토 본부 대강당.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각국 대표와 언론인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위구선 기술의 공식 인증식이 열렸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K위그 국제인증 청문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의장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은 인류 운송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날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지우 부소장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대변인이 있었죠. 그리고 맨 끝에는 알렉스가 한국 연구진 대표로 앉아 있었어요.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먼저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야베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지난 한 달간 국제 검증단을 이끌었습니다. 12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미야베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 위구선 KWIG 001호는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파도 3m 조건에서 1000시간 무사고 운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000시간 무사고.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경제성 평가입니다. 미야베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운송 비용 절감률 68%, 시간 단축률 80%, 그리고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선언했습니다. 예상 시장 가치 16조 원. 16조 원. 순간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청중석 앞줄에 앉은 투자은행 관계자들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러시아 대변인이 일어섰어요. 백발의 노학자였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30년 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가 한지우 부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그들이 완성했어요. 이제 인정할 때입니다. 러시아 대변인이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러시아 투 나토 공동성명문입니다. 한국의 위구선 기술은 해면 비행 기술의 정점이며 그 인류적 가치를 인정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공식 인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한지우 부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의장이 인증서를 건넸습니다. 인증번호 KWIG001. 의장이 낭독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위구선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증합니다. 순간 대강당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잠깐! 누군가 외쳤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청중석 뒤편에 서 있던 사람은 리처드 클라크였습니다. 해임된 그가 왜 여기에? 이건 실수입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군사 기술을 숨기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다가가려 하자 의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클라크 박사, 당신은 이미 해임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리처드가 USB를 흔들었어요.
한국이 비밀리에. 그때 알렉스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클라크. 알렉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압니다. 당신이 투자한 미국 방산업체가 위그선 때문에 수조 원의 손실을 볼 거니까요.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렉스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당신의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경쟁사 주식을 사들였죠. 리처드가 비틀거렸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이제 됐습니다.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비, 그를 데려가시오. 리처드가 끌려가는 동안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슈라이버 국장, 증언하시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0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다리가 떨렸지만 알렉스와 눈이 마주치자 힘이 났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기술을 고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쓸모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노년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고철을 보물로 봤어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봤죠. 그리고 30년을 투자했습니다. 묵묵히, 끈질기게. 저는 알렉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꿈에 동참했습니다. 국적도, 과거도 상관없이 오직 미래를 위해서요. 몇몇 사람들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청중석 한쪽에서는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믿음이요.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최종 평가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버려진 종이에서 16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다. 그들은 불신을 신뢰로, 경쟁을 협력으로,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꿨다. 위그선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증명이다. 읽는 동안 대강당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버린 걸 다음 세대가 살렸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만든 미래를 함께 걷는 것이다. 보고서를 내려놓자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번졌습니다. 곧 대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지우 부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가 깊이 인사했어요. 국장님이 진실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울릉도였어요. 수십 대의 위그선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상업 운항입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1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K위그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 겁니다. 미야베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방금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도쿄 투 서울 투 베이징을 잇는 동부가 위그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요. 이어서 독일, 프랑스, 영국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전 세계가 K위그 항로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국 대사들이 자국 정부에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에밀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최종 집계가 나왔어요. 각국 투자 약정액이 5조 유로를 넘었습니다. 5조 유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 그 경계에서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의장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열립니다.